스마트폰은 뭔가를 우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볼만한 거 없을까? 이런 기대감은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무기력이 오게 되면은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에 집중하고 뭔가의 기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 앞에서 집중이 되지 않고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거를 피하게 돼요. 2025년도 연구를 살펴보니까 숏폼을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주의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배중비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기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무기력을 느껴지거나 피곤하다 느끼신 분들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쉴 때 쇼츠, 릴스 같은 숏폼만 소비하다가 시간 낭비한 것 같다는 생각하시는 경우가 늘었는데요. 이런 사람들 게으른 건가요?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무기력하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스마트폰만 하게 되더라고요. 진료를 보고 나면은 집에 와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계속 핸드폰만 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사실 무기력했었던 겁니다. 이게 왜 자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냐 이거를 이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스마트폰은 뭔가를 우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뭐 재밌는 거 없을까? 볼만한 거 없을까? 그런데 이런 기대감은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게 돼요. 도파민의 역할은 각성도를 높이고 집중력을 높이고 기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힘들 때 이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나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태인데 스마트폰을 하면 좀 깨는 느낌, 집중이 되는 느낌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스마트폰을 하게 돼요. 문제는 이런 스마트폰을 하는 게 끝이 없어요. 매번 다양한 콘텐츠, 다양한 것들, 알고리즘이 정말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하고 지루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질리지 않는 콘텐츠들을 계속 내가 경험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도파민 분비를 유발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계속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혹은 무기력하거나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 스마트폰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 무기력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침대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기한 게 무기력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네. 왜 우리는 스마트폰을 놓지를 못할까요? 우리가 그 상태에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사실 힘이 들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실망할 수도 있어요. 모든 거를 하려는 데는 내 노력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위험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스마트폰은 너무 안전하고 쉽게 간편하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도구이거든요. 너무나도 쉽게 지구 반대편에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재밌는 영상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나 렘키라는 도파미네이션의 저자분이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4시간 도파민 분비를 유발하는 현대판 피하 주사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 스마트폰이 끊임없이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거를 계속 반복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기력증이 조금 심해지면 번아웃이라는 것도 약간 연관이 되는 건가요? 본인이 번아웃인지 아니면 무기력인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사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번아웃은 어떤 직업과 관련돼서 오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 일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오래오래 일을 해야 돼요. 혹은 정서적으로 너무 부담스럽거나 고통스러워요. 이러면은 이제 오는 현상이 번아웃이에요. 번아웃은 3가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정서적인 탈진이에요.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거리두기라고 해요. 일과 거리를 두려고 해요. 예전에는 막 일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냥 대충, 적당히 누가 찾아와도 그냥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거리두기가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게 되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잘 할 수 있다는 감각. 나는 이제 일도 잘 못해. 일하는 것도 좀 어려워. 이런 자기 효능감의 감각의 저하를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번아웃의 3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번아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인 소진, 탈진, 즉 무기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번아웃은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무기력은 그 결과물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력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이 혹시라도 어떤 일과 관련된 과도한 일이나 정서적 부담 때문이다 그러면은 그건 번아웃에 의한 무기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휴대폰, 스마트폰이 도파민 주사기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엔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쇼폼을 너무 자주 접하면 뇌가 둔해진다. 사실인가요? 사실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진 않았는데 2025년도 연구를 살펴보니까 쇼폼을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주의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는 쇼폼을 많이 봐서 그분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진 건지 인지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쇼폼을 많이 보는 건지 이거를 명확히 구분을 해주지는 못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쇼폼을 보는 양과 나의 이런 인지 능력, 특히 주의력, 충동성과는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쇼폼을 더 자주 보게 되는데 쇼폼을 자주 보면 볼수록 인지 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쇼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쇼폼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 쇼폼을 통해서 딱딱딱 이렇게 얻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쇼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내가 허비를 하게 되면은 내가 뭔가를 바라볼 때 진득하게, 진지하게 그걸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인지 능력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쇼폼 10초짜리는 볼만 했는데 지금 10초도 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초 정도 보면 아이 재미없어 하고 넘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게 약간 주의력이 떨어지는 현상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건가요? 연관이 있을 수가 있죠.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는 딱 한 페이지 보면은 그걸 몇 분 동안 진득하게 쳐다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기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쇼폼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폰 할 때 누가 이거를 진득하게 이해해야지, 기억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쇼폼을 보다 보면은 어떤 정보를 대하는 방식이 그렇게 돼요. 어떤 정보를 대할 때 그거를 이해하고 숙고하고 기억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니면 다음에 찾아보면 되지, 대충 보면 되지, 이런 것들을 반복화를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쇼폼을 보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기력증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기력은 다양한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해야 될 과업을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각자가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무기력이 오게 되면은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에 집중하고 뭔가의 기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 앞에서 집중이 되지 않고 힘이 없다 보니까 자꾸 그거를 피하게 돼요. 미루게 돼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되니까 핸드폰 하려고 하게 되고, 엄마들의 경우에는 집안일을 할 때 하기가 힘이 들다 보니까 설거지를 미루게 되고 청소를 미루게 되고, 아버지들의 경우에는 자꾸 집 밖으로 나가세요.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자꾸 돌아다니고 술 마시러 가고 집을 어떻게 보면은 소홀히 여기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 정도까지 가면 좀 무기력증이다.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사례라든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사람들마다 어떻게 보면은 기력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 꿈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힘이 부족해서, 기력이 부족해서 자꾸 미루는 것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어렵다. 그럼 저는 한 번 정도 무기력증을 의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중요한 것이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이 정도의 일들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었는데 요즘 들어 내가 나답지 않게 뭔가를 자꾸 미루게 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집중이 되지 않고 힘이 없고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무기력증이 온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이 무기력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 무기력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이면 무기력증이 더 생기기 쉽다는 말도 사실인가요? 이 완벽주의가 또 여러 가지 완벽주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해야 될 것을 완벽하게 잘 하고 싶어 하는 완벽주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완벽주의는 남들한테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 라는 완벽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통해서 봤더니 첫 번째 완벽주의는 크게 무기력감을 유발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할 것 잘 만들고 잘 좋은 결과를 내고 싶고 잘하고 싶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무기력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두 번째, 남들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꾸 미루고 어떻게 보면 쉽게 지치고 어떤 거를 포기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자들이 이제 무기력해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완벽주의가 무기력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남들 앞에서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미루기,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남한테 보여지는 완벽과 내가 만족하는 완벽과 어떻게 보면 뭐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한테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는 그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하거나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이라든지 부담감을 유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절대적인 기준이란 거는 나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텐데 남이 어떻게 볼지는 사실 불확실성 요소가 많거든요. 내 나름대로는 만족하게 했는데 불구하고 남들은 이것을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이거밖에 못해라고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불확실성의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큰 불안감이라든지 부담감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들한테 더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미루고 싶고 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을 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라는 부담감을 가지면은 솔직히 촬영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조금 오늘 핑계대고 가지 말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조금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꾸 미루거나 무기력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내가 너무 남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남들한테 나다운 모습이 아닌 나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너무 애쓰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으른 사람과 무기력한 사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사실 뇌과학적으로는 실체가 없습니다. 어떤 부위가 활성화돼서 게을러진다? 이런 것도 이제 밝혀진 게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게으름이라는 것이 언제 이게 나타난 건지 옛날 문헌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보인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이 이집트 왕이 이 노예들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벽돌을 만들라고 시켜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푸라기가 꼭 필요했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너네들 지푸라기 안 줄 테니까 벽돌 이전만큼 만들어 와.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노예들이 너무 억울한 거죠. 이 지푸라기가 있어야지 벽돌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이집트 왕을 찾아갑니다. 지푸라기 없이 벽돌을 만드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집트 왕이 이래요. 너네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결국 이 게으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못했을 때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부당한 명령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볼 때 흔히들 쓰는 표현이었어요. 사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부족한 거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게으르다는 표현을 쓰면은 이걸 개인의 문제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현대사회에서도 이런 게으르다는 표현이 많이들 쓰여요. 공부 안 하는 사람, 일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아마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게으르다는 표현입니다. 물론 실제로 게으르신 분들도 있기는 해요. 젊었을 때부터 게을러가지고 뭐 안 하고 피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 이런 거는 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굉장히 성실하셨던 분,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원래는 잘하시던 일을 무기력해서 못하게 됐다. 하고 싶지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만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사실 이제 게으름보다는 무기력에 가깝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을 찾기 전에 이 무기력을 게으름이라고 착각을 많이 하고 자신을 질책하면서 오시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게으름이라고 생각해서는 무기력이 해결이 되지. 자존감만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더 무기력해지거든요. 환자분들한테 이거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무기력일 수 있고 다른 원인일 수 있다 설명을 드리면은 그것만으로도 환자분들이 무기력이 좋아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력을
게으름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무기력한 나 자신을 게으르다고 탓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게으름이 아니라 다른 원인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증상을 그냥 계속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결과적으로 이 무기력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과업들, 그 시기에 내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을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무기력이 오게 되면 그걸 못하게 돼요. 사회성을 발달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지도 못할 수가 있고 이거는 한평생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청소년기에는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때 무기력이 오고 계속 스마트폰만 보게 된다. 그럼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한평생 살 수. 청년기에는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때 무기력이 온다? 그럼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서 고립되어서 방 안에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하면서 보낼 수가 있게 돼.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무기력은 그 시기에 따라서 발달해야 되는 과업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그 과업이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은 한평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